어머니, 중국집 설거지 끝났으면 집에나 가시지 왜 자꾸 오세요? 어머니, 중국집 설거지 끝났으면 집에나 가시지. 왜 자꾸 오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간 기름때 묻은 접시만 닦아온 트고 갈라져서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김옥분입니다. 올해 63세 동네 중국집 대륙반점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벌써 3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180만 원으로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하루하루 버티기도 빠듯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에 1000개가 넘는 접시를 닦으며 제 인생도 함께 닦아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런 접시 닦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김옥분 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 후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손주 얼굴을 보고 싶은 게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정수진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팔짱을 끼고 문틈 사이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제가 무슨 성가신 방문 판매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오셨어요? 저희 저녁 먹고 있는데. 차갑게 식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끝났으면 집에나 가시지.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냄새도 나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눈가가 확 붉어지는 게 느껴져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데 거실 안쪽에서 아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이쪽을 힐끔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제 친아들이 제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그 아들이 엄마가 며느리한테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저 눈만 깜빡이며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만 하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쳤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 내려가는 동안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어느새 고단한 얼굴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월세 단칸방에 희미한 전등이 켜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옥분의 눈에 주름투성이에 기름때 묻은 머리카락을 한 초라한 노파가 보였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 따갑고 쓰라렸어요.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설거지 끝났으면 집에나 가시지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면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결국 젓가락을 놓고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25에 남편 잃고 과부가 되어 악착같이 아들 하나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건만 지금 그 아들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용돈 20만 원 쥐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온몸이 쑤시는 걸 참으며 겨우 몸을 일으켜 10년 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중국집 뒷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어젯밤에 쌓인 접시들이 설거지통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뒤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어 거품을 냈습니다. 30년간 해온 대로 손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접시를 1장, 2장 닦아 나갔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었는데 그저 기계처럼 손만 움직이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고 주방이 전쟁터처럼 바빠졌습니다. 그릇이 계속 쌓여서 제 손은 더 빨라졌고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2시가 넘어서야 잠깐 짬이 생겨 주방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찬밥에 김치 몇 점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홀에서 정리한 그릇들을 가져왔는데 그중 냅킨 1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주워서 펼쳐보니 거기에는 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웅크리고 앉은 고양이 1마리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네. 선이 부드럽고 눈빛이 살아있어서 한참을 넋 놓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뭔가 제 가슴 한구석이 뜨끈하게 두근거리는 것이 이건 어떤 감정인지 설명할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지만 자꾸만 그 고양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쉬는 시간마다 냅킨을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문득 나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우스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배운 적도 없었고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죠. 평생 그림다운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이 근질근질 간지러웠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동네 작은 문구점에 들러 제일 싼 스케치북과 연필 지우개를 샀습니다. 4,500원 아까운 돈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는데 새하얀 종이를 보자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냅킨에 고양이 그림을 옆에 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는 할 수 있을까? 못 그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심호흡을 1번, 2번, 3번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연필을 종이에 대고 선을 그었어요. 삐뚤빼뚤한 선이 그려지고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어도 또 삐뚤빼뚤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하려는 순간,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쭈뼛하는 느낌과 찌릿하며 손끝이 바르르 떨렸어요. 배운 적도 없는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부드럽게 그어지면서 고양이의 귀가 그려졌어요. 눈이 그려졌고 코와 입이 그려졌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얀 종이와 연필 그리고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선들만이 존재했죠. 손이 계속 움직이면서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웅크리고 앉은 고양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린 게 맞나 싶어
그림과 제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는지 저조차 몰랐지만 그냥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걸 그렸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63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뭔가 제 안에 꽁꽁 묶여 있던 게 터지면서 막혀 있던 통로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2시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복실이를 그리고 꽃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새를 그렸습니다. 그릴수록 신기한 것이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이런 재능이 숨어 있었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63세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안에 이런 게 잠들어 있었다는 걸요. 30년간 설거지만 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된 제 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르륵 흐르는 눈물은 행복한 눈물이었고 처음 느껴보는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할 때 가방에 스케치북을 넣었어요. 점심시간 후 30분 쉬는 시간에 식당 뒷방에서 컵과 젓가락, 앞치마를 그렸습니다. 알바생 미영이가 지나가다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소리쳤어요. 와, 옥분 이모. 이거 이모가 그렸어요? 대박이에요.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린 다른 그림들도 보면서 소리를 질러댔죠. 사진 찍어도 돼요? 인스타에 올리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미영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찰칵찰칵 찍더니 제 얼굴까지 함께 찍으려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새 다 찍어버리고는 웃으며 휙 돌아가는 바람에 말리지도 못했어요. 인스타가 뭐지? 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그림이나 더 그렸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미영이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오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모, 대박 났어요. 진짜 대박. 뭐가? 제가 물었더니 미영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모 그림 조회수가 100만 넘었어요. 댓글 좀 봐요. 미영이가 화면을 쭉 내리는데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63세에 이 실력이라고요? 배운 적도 없다면서. 진짜 화가 뺨치는 터치네요. 전시회 하시면 보러 갈게요. 그 같은 말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눈이 커졌고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손이 떨렸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게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63세 나이에 처음으로 세상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30년간 식당 뒤에서 설거지만 하던 제게 작은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빛을 향해 가고 싶었고, 더 그리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63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옥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아트스페이스 강 갤러리 관장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리둥절해서 되묻는데 그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옥분 씨의 그림을 SNS에서 봤습니다. 놀라운 재능이시더군요.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갤러리 관장이라는 사람이 왜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전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전화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갤러리가 뭘 하는 곳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혹시 제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한번 보고 싶다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2시간도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갤러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스러운 건물 2층에 위치한 갤러리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벽과 조명만으로도 제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벽에는 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다가와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낡은 점퍼와 운동화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움츠러들었어요. 관장님과 약속이 있다고 더듬거리며 말하자 그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김옥분 선생님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관장실 문을 열었을 때 넓은 공간에 앉아 계신 한 남자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깔끔한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죠. 제 거친 손과 대조적으로 그의 손은 부드러웠고 악수하는 힘은 정중했습니다. 아니, 영광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영광이냐고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강 관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소파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강 관장은 태블릿을 꺼내서 제 그림들이 올라간 SNS 화면을 보여줬어요. 조회수가 어느새 2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옥분 씨 그림을 처음 보고 그리고 그 손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제 그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기교나 기법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63년을 살아오신 세월의 무게가, 그리고 그 손이 겪어온 고통과 인내가 선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평생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말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강 관장은 갤러리에서 후원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것이며 전시회도 열 수 있다고 했죠. 전시회 작품당 1,000만 원을 보장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차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1,000만 원이냐고 재차 되물었더니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며
지금 제 그림의 화제성을 보면 더 높은 가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요?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우연히 그려본 건데 물어보는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강 관장이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김옥분 씨, 옥분 씨의 그림은 배우지 않았기에 자유롭고 기교가 없기에 진실합니다. 그게 바로 제 그림의 힘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진심을 목말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약서 초안을 건네며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드리니 다시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옥분 씨, 제 제안은 진심입니다. 옥분 씨는 늦깎이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요. 천재라니. 63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갤러리를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강남역 거리의 화려한 불빛들이 처음으로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계약서를 펼쳐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작품 전시 계약서니 작품당 1,000만 원 보장이니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이니 하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아 뺨을 꼬집어 보니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칠 만에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 그림이 인터넷에 떴다면서요? 조회수가 엄청나다고 하던데 어디 연락 온 데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더 컸나 봐요. 응, 강남에 있는 갤러리에서 계약하자고 하더라. 갑자기 아들 목소리가 확 달라지면서 그럼 계약했어요? 돈도 받고 얼마나? 작품당 1,000만 원 준다고 하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품이 몇 개냐고 다급하게 묻기에 대략 15개 정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1억 5천? 대박! 아들이 흥분해서 소리쳤고 그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억 5천이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들 목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 정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거예요. 손에는 심지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활짝 웃는 그 얼굴이 며칠 전 냉대하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며 살갑게 붙어왔어요. 어머니, 어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완전 대박이에요. 며느리가 부산스럽게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는 동안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설거지나 하는 시어머니라며 무시했던 그 입에서 이제는 어머니의 재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갤러리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고 계약서 내용을 자기가 한번 봐드리겠다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계약서 많이 봐서 잘 안다고 했습니다. 싹 바뀐 며느리 태도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할 수도 없어서 고맙다고 했죠. 며느리가 앞으로 그림 그릴 때 자기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주겠다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요즘은 SNS 마케팅이 대세라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천국과 지옥 차이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림 그릴 때마다 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각도 이렇게 해보라, 표정 좀 더 밝게 해보라 하면서 연출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그림 사진을 자기 SNS 계정에 올릴 때마다 제 시어머니의 작품이라고 적었는데 마치 자기가 저를 발견하고 키워낸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댓글에는 며느리분이 효녀라거나 시어머니 재능 알아봐 주시는 며느리라는 말들이 달렸어요. 며느리는 그 댓글들에 일일이 답글 달면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어머니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림들 말이에요. 저작권 같은 거 제대로 등록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도용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봤는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대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그림만 그리고 이런 귀찮은 일은 자기가 다 하겠다고 말이죠. 웬일인가 싶었지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며느리를 말리기도 그렇고 이제 와서 새삼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래서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내미는 서류 이곳저곳에 사인을 했어요. 복잡한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가득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서두르는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했지만 환하게 웃으며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서둘러 사인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 강 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하니 강 관장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죠. 내일 갤러리에서 만나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좋아하면서 자기가 갤러리에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혹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의 친절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의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며느리가 여기 사인하세요 했던 서류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게 정말 저작권 등록 신청서였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옷이라며 며느리가 들고 온 옷은 제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재킷과 블라우스였습니다. 아니, 이거 비싼 것 같은데. 제가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색해하자 어머닌 이제 유명한 화가예요. 이 정도는 입으셔야 남들이 우습게 안 봐요. 갤러리로 가는 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계약서에서 중요한 건 저작권이고 저작권은 반드시 어머니한테 있어야 한다고요. 수익 배분도 잘 봐야 하고 자기가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았고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동안 괜히 의심을 했나 싶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강 관장님이 입구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도와주러 같이 왔어요. 며느리를 소개하자 공손히 인사를 하는 관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메모하면서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저작권은 완전히 작가에게 귀속되는 거냐고, 작품 판매 수익은 7대 3으로 작가가 70% 가져가는 거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강 관장님의 긍정적인 대답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위해 꼼꼼히 체크해주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갤러리를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으며 제잘거렸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이제 어머니 인생 피겠어요. 며느리가 제 일처럼 기뻐하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뜬 사이 며느리 가방에서 서류 뭉치가 삐죽 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아닌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작권 등록증이라는 글자가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사인했던 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저작권을 며느리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였단 말인가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떨렸어요. 들고 있던 가방을 쿵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며느리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다시 가방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지도 못하고 삐죽 튀어나온 채로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한없이 다정하게 들려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렸다고 중얼거리며 주워들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휙 다가오더니 자기 가방에 서류가 튀어나온 걸 발견했어요. 전 보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서류를 가방 안으로 밀어 넣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게는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가실까요? 오늘 피곤하시죠?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뒤로 빼면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었고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몸이 안 좋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어떻게 할지, 옷은 뭘 입을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자기가 다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저작권 등록증에 적혀 있던 며느리 이름만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집 앞에 내려주면서 며느리가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문짝에 기댄 채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사인했던 서류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어요. 저작권을 며느리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인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도와준다고 귀찮은 일은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속인 겁니다. 제 그림을 제가 평생 처음으로
세상에게 인정받은 그 그림들의 권리를 며느리가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배신을 당한 것 같아 분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며느리한테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설거지나 하는 시어머니라며 무시하더니 제 그림으로 돈 냄새를 맡자 갑자기 친절을 베풀면서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강 관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관장님, 급히 뵙고 싶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손이 떨려서 오타가 자꾸 났지만 그냥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바로 도울게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핑 도는 것이 이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강 관장님이 관장실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앉으라는 말도 듣기 전에 주저앉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장님, 며느리가 아무래도 제 그림을 자기 그림으로 등록한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제 그림 저작권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제가 서류에 사인할 때 저작권 등록 신청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작권을 며느리한테 넘기는 서류였던 것 같다고 어제 며느리 가방에서 며느리 이름으로 된 저작권 등록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도 목이 메어 여러 번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관장님은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 강 관장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분 씨, 그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법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제 며느리인데, 제 아들 아내인데 법적으로 싸운다는 게 두려웠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 사이에서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강 관장님이 찬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참으면 며느리가 제 모든 그림의 권리를 가져갈 거라고, 전시회에서 작품이 팔려도 그 돈을 며느리가 가져갈 거라고, 심지어 제가 앞으로 그리는 모든 그림도 며느리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며느리니까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제 그림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발견한 재능이 63년 만에 찾은 저의 빛이 며느리 손에 넘어가 버렸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 관장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옥분 씨의 재능은 옥분 씨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법은 옥분 씨 편이니까 용기를 내라고 자기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제부터 불안했던 나의 마음이 포르르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너 내 그림 저작권 내 이름으로 등록했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제 가방 보셨죠?
며느리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고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어머닌 저작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관리해 주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텐데 뭐 새삼스럽게 따지냐는 투였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건 내 그림이고 내 권리다. 당장 저작권을 돌려줘.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가 직접 서류에 사인하셨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술 더 떠 어머니가 억지 부리시면 아예 한 푼도 안 드릴 수도 있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두둑.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 관장님을 봤는데 그의 얼굴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가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한 뒤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 있는 동안 강 관장님은 차를 한 잔 건네주면서 조용히 말했는데 이건 선생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예술가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자기도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용한 방법은 명백한 사기이고 저작권 침해라고 서류에 속여서 사인을 받았으니 그 계약은 무효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며느리 명의로 된 저작권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빨라도 한두 달은 걸리고 재판까지 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그동안 전시회는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꿈이 또다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왜 수진이한테 그러시냐고 저작권 돌려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수진이가 어머니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의심하시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고 수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고 가족끼리 왜 이러시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가 울고 있다고 어머니가 자기를 도둑 취급한다고 억울해한다고 당장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그 아들이 며느리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제 인생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외면당하고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의 싸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관장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옥분 씨, 내일 갤러리와 와주세요.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궁금한 게 많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강 관장님은 저를 한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은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강 관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돌아가신 지 40년이 됐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보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매가, 그 웃는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강 관장님이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화가가 되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죠. 가난한 집안의 딸로 일찍 결혼하셔야 했고 관장님을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옥분 씨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눈빛이, 손길이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관장님의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강 관장님이 왜 제게 그토록 친절했는지,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지를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옥분 씨,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옥분 씨를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아니,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서 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재능을, 제 꿈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사기와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한테서 전화가 번갈아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 쉬지 않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시다고, 자기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꿈을 훔쳐갔고 제 재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를 상대로 한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요. 며느리 명의로 된 저작권 등록이 임시로 효력 정지됐고 제 그림을 며느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가의 말로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거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작권을 되찾으려면 몇 달은 더 걸린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제 그림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날 저녁 강 관장님과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 씨가 용기를 내신 게 자랑스럽다고, 이제 곧 전시회를 열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관장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강 관장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옥분 씨와 함께 어머니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요. 그의 눈빛을 가만히 보는데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움? 연민? 아니면 그때 강 관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 씨,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서울여고요. 강 관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럼 혹시 김옥분
3학년 2반. 뒷자리에 강태욱이라는 남학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강태욱. 그 이름. 50년 전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창가 뒷자리에 앉아 있던 그 남학생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고였지만 3학년 2반만 남녀 합반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는 늘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던 학생이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관장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며시 웃는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주름 사이로 50년 전 그 소년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옥분아, 나야, 태욱이. 그가 반말로 불렀을 때 주책맞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낮아지고 중후해졌네요. 지금 보니 목소리 톤과 억양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제 이름을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1965년 18배 가을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아들로 장학금을 받아 겨우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나았어요. 어느 날 그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지만 왠지 태우기는 신경이 쓰였죠.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난색을 표하며 사양하길래 책상에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몰래 도시락을 2개 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조용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쳤어요. 그 뒤로 우리는 가끔 이야기 정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죠.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집이 가난해서 미대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난 모델이 될래. 내가 그려줄 수 있어? 세상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이 툭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는 게 느껴졌지만 농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뒤 은행나무 아래서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어요. 한 장 펼쳐보니 거기에는 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몰래 그렸다고 했죠. 제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옥분이 얼굴을 그리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끝이 차고 조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가 말했습니다. 옥분아, 나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 거야. 꼭 너 데리러 올 거니까 기다려줘.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연신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태욱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진학을 포기했어요. 공장에 취직해 일하면서 야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부모님의 강요로 중매를 받고
21살에 10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시집을 잘 가야 한다고 강태욱 같은 가난한 남자와는 평생 고생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강태욱이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낡은 바지를 입고 골목 모퉁이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을 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태욱 씨, 정말 태욱 씨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태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이네. 옥분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늘 궁금했어.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5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고 18배 제가 63세 제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욱이 손수건을 건네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욱은 제 결혼식을 보고 난 뒤 미치도록 일했다고 했습니다.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화랑에 취직했고 10년간 밑바닥부터 배워서 직접 갤러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번 중매도 보고 만남도 가져봤지만 다 잘 안 됐다고 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만 했다고 합니다. 아마 나도 모르게 너를 잊지 못했나 봐.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결혼도 했고 아들까지 낳았으며 남편이 죽고 나서도 아들 키우느라 다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는 여지껏 외롭게 혼자 살아왔다는 겁니다. 옥분이 그림을 SNS에서 봤을 때 알아봤어. 손 그림을 보고 알았지. 그 손이 내가 옛날에 잡았던 손이라는 걸. 트고 갈라져서 약 바르던 그 손. 나한테 도시락 반찬 나눠주던 그 손. 그의 말에 제 손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지금 제 손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추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강태욱이 그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손은 제 거친 손을 마치 보물처럼 감싸쥐었습니다. 이 손이 그린 그림을 봤을 때 옥분이 내게 돌아온 것 같았어. 50년 만에 내가 널 다시 찾은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욱의 얼굴이, 목소리가, 손의 온기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5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서 손을 잡던 날, 스케치북에 그려진 제 얼굴, 졸업식 날, 약속, 결혼식 날 멀리서 보던 그의 뒷모습까지. 만약 그때 제가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강태욱을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왔으니까요. 다만 강태욱이 50년간 혼자 살았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욱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좋다고 답장을 보냈고 거울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63세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은
18대와 똑같았습니다. 저녁 6시 조용한 식당에서 강태욱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소박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 생일에 선물하려고 샀던 거라고. 당시 월급을 3달 모아서 샀는데 제가 결혼하는 바람에 못 줬다고. 그 뒤로 50년간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받아줘. 50년 늦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고 저는 그 목걸이를 받아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태욱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고 그의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더 울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50년간의 빈자리를 채워갔습니다. 그는 제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고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를, 설거지 일을 30년 한 이야기를, 며느리한테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태욱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자기가 옆에 있겠다고, 며느리한테 빼앗긴 저작권도 되찾고 전시회도 열고 옥분이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50년 전 못 지킨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며느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태욱과 옥부는 변호사와 함께 며느리와 아들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와 피고인의 신문이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인 일 또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들이대자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재판장이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여서 저작권을 가져간 게 맞냐고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그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한 건데 그게 잘못인가요? 재판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며 저작권 침해라고, 친족간이라고 해서 봐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그동안 엄마가 수진이한테 무시받았을 때도 너는 어땠어? 아들이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뒤로하고 저는 돌아서 강태욱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강태욱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키운 그 아들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달 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된 저작권 등록은 무효이고 모든 권리는 제게 돌아온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사기죄로 벌금 3천만 원을 내야 하고 제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태욱이 얼른 다가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듯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욱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분이의 승리를 위해, 앞으로 열릴 전시회를 위해 우리 둘은 샴페인 잔을 조용히 부딪히며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샴페인을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승리의 기쁨과 동시에 가족과의 상처가 함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옥분아, 강태욱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우리 나이도 많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살고 싶어. 내가 옥분이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 결혼해줘. 그의 눈빛이 진지했고 손에 쥔 힘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3의 나이에 청혼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50년 전 첫사랑이 50년을 기다렸다는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욱 씨, 저는 대답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집을 나갔어요. 애기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사라졌다고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살 손주 지훈이가 며느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욱이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아내 수진이가 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재판에서 져서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퇴근하고 보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던 금붙이며 돈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챙겨서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손자 지훈이도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보지 않아 애가 탔다고 했어요. 아내 친정집에도 가지 않았더랍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강태욱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무슨 일인지 묻고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미성년자 유괴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아들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어떻게 수진이를 신고해요? 이제 와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레스토랑을 급히 나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강태욱이 아들한테 며느리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달 전부터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늘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통화하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으면 친구라고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돈 문제가 있었습니까? 강태욱이 날카롭게 물었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쯤 며느리가 갑자기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확실한 투자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 번쩍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그림 저작권을 가져간 게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강태욱이 즉시 지인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한 뒤 며느리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사가 며느리 전화번호와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5살 손주 지훈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지난번에 봤을 때 할머니 손잡고 좋아하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손주는 죄가 없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새벽 2시쯤 강태욱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분 씨, 며느리와 손주의 행방을 찾았어요. 인천 송도에 있는 모텔에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형사도 동행할 거니 걱정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어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 지훈이가 울면서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도 모텔로 갔습니다. 형사가 모텔 주인한테 확인하니 며느리가 3일 전부터 아이와 함께 투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 번호는 302호였고 형사가 먼저 올라가서 노크했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부스스한 머리에 맨발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지훈이가 울면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 몸에서 며칠 씻지 않은 냄새가 났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울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지훈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형사가 왜 아이를 데리고 도주했냐고 묻자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방 안에서 며느리가 모든 걸 토해냈습니다. 사실 6개월 전부터 주식에 손을 댔는데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메우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불어나서 지금은 빚이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그림 저작권을 가져가서 갤러리에 팔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그림을 돈으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진 후 결국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같이 해결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고, 어떻게 아이까지 데리고 도망칠 생각을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유괴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친모이고 해를 끼치려던 건 아니니 가족끼리 합의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저는 지훈이를 아는 채 한참을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웠습니다. 제 그림을 훔쳐가려 했고 손주를 데리고 도망쳤고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무너져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한때는 제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렇게 추락한 게 안타까웠습니다. 강태욱에게 손주 지훈이를 잠시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어린 지훈이에게 엄마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지훈이를 위해서 고소는 안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이혼하거라. 지훈이 양육권은 민수에게 넘기고 그렇게 하면 6천만 원 빚은 내가 갚아주마.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수지는 입술을 떨었고 아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한참 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했던 못된 행동들도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흐느끼며 말하는 수지는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겠다고 고개를 바닥에 푹 숙이며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비통한 표정으로 눈시울이 붉더니 남아서 수진이와 더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지훈이를 데리고 있는 강태욱에게 향했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제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주를 안고 있으니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는 강태욱의 눈길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훈이를 재웠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돌아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6천만 원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엄마 돈 쓰실 수 없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 잘 키우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됐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 잘하면 돼. 아들을 안아줬을 때 아들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8 어른이 엄마 품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와 아들은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손주를 지킬 수 있었고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니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라는 독이 제 인생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전시회였습니다. 강태욱과 함께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품 15점을 선정했고 액자를 맞췄으며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강태욱은 제 옆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줬고 갤러리 직원들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욱과 함께 갤러리에서 작품 배치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분 씨, 지난번 나의 청혼에 대한 대답 말입니다. 전시회 끝나거든 말해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줍게 말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니 새삼 태욱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회 끝나고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시회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죠. 강태욱이 미소 지으며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쯤이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소. 그의 너스레에 우리 둘 다 웃음이 나왔어요. 전시회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한 달 뒤 11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김옥분 개인전 -63년의 손끝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갤러리에 나가서 준비했습니다. 작품 설명문을 쓰고 인터뷰 연습을 하고 전시회 당일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중국집은 진작에 그만뒀고 이제는 전업 화가가 되었습니다. SNS에 전시회 소식이 퍼졌고 예약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어요. 63세 설거지 아줌마가 화가가 됐다는 스토리가 화제가 된 겁니다. 며느리 사건도 기사화될 뻔했지만 강태욱의 조치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손주한테 상처가 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전시회 일주일 전 갤러리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태욱 휴대폰 벨소리가 유난히 조용한 갤러리에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더니 강태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분 씨, 큰일 났습니다. 방금 갤러리 경비한테 연락 왔는데 그의 말이 끊겼고 저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갤러리에 침입했대요. 옥분 씨 작품들이. 강태욱이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훼손됐습니다. 15점 중 10점이 찢어지고 물감이 뿌려졌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그림들이,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그린 그 그림들이 훼손되었다고요? 갤러리로 달려갔을 때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고 경비원이 현관 앞에서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강태욱과 함께 전시실 문을 여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캔버스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제 그림들은 날카로운 칼로 여러 번 그어진 흔적이 있었죠. 일부는 새빨간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정성껏 그렸던 고양이도, 강아지 복실이도, 꽃들도 모두 참혹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찢어진 캔버스 조각을 주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그렸던 고양이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눈 부분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옥분 씨, 강태욱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세상에게 인정받았던 그 그림들이 63년 만에 발견한 제 재능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CCTV를 확인했는데 새벽 3시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침입했다고 했습니다. 키가 170cm 정도 되는 남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원한 관계라는 말에 며느리가 떠올랐지만 며느리는 여자였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사람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그림들을 훼손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걸음걸이나 체형으로도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지문 채취를 하겠다고 했지만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갤러리로 돌아와 망가진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15점 중 5점만 운 좋게 훼손을 면했고 나머지 10점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전시회인데
작품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시회는 어떻게 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강태욱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연기하자고, 새로 그림을 그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2달쯤 미루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누군가 제 꿈을 짓밟으려 했고, 제 그림을 파괴했고, 제 인생에 다시 상처를 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예정대로 합니다. 일주일 뒤에 전시회 엽니다. 강태욱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작품이 5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전시회를 열 수 있냐고 강태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찢어진 캔버스 조각들을 주워 모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훼손된 작품들도 함께 전시하겠어요. 찢어지고 페인트가 뿌려진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 이야기의 일부라고, 제 인생이 이렇게 찢어지고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섰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욱의 눈이 커졌고 옆에 있던 경찰도 감탄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욱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오히려 더 강렬한 전시가 될 것 같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5점을 더 그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면 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강태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몸이 버틸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갤러리 작은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그림을 그렸고 강태욱이 식사를 챙겨주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점씩 완성했는데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그림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손을 그렸고 찢어진 종이를 그렸고 부서진 꽃병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을 그렸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그림들이었고 고통을 이겨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강태욱이 제 그림을 보더니 예전 그림보다 더 깊이가 있다고, 상처를 겪고 나니 선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다고, 이건 진짜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닷새 만에 5점을 완성했고 남은 이틀 동안은 전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훼손된 작품 10점을 특수 아크릴 케이스에 넣어서 전시하기로 했고 작품 옆에는 상처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전시회 전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갤러리를 둘러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벽에 걸린 제 그림들이 온전한 것도 찢어진 것도 모두 빛나 보였습니다. 전시회 당일 아침 손이 떨려서 옷 단추를 잠그기도 힘들었습니다. 강태욱이 준비해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50년 전 그가 선물하려던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3 할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예술가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는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어 수백 명이 전시를 보러 온 겁니다. 방송사 카메라도 여러 대 와 있었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오후 2시 정식 오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제 그림들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했습니다. 온전한 그림 앞에서 감탄하다가 훼손된 그림을 보고는 숙연해졌고 그 옆에 적힌 문구를 읽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살면서 많이 찢어지고 부서졌는데 선생님 그림을 보니까 위로가 된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그림은 단지 예쁜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이라는 거요. 오후 4시쯤 갤러리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원이 누군가를 막으면서 입장할 수 없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강태욱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가 봤는데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경비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남자를 붙잡았고 후드를 벗겼을 때 드러난 얼굴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눈가에 상처가 있었고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강태욱은 CCTV 화면 속 남자와 체격이 비슷하다는 느낌에 소리쳤어요. 혹시 당신이 그림 망쳤어? 남자가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기도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100장 넘게 그려서 갤러리들한테 보냈지만 다 거절당했다고요. 그런데 설거지하던 할머니는 쉽게 전시회를 열게 되는 게 억울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에서 절망이 보였고 질투가 보였고 동시에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자의 비참함이 보였습니다. 당신, 그림 그리고 싶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을 때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죽도록 그리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도 자기 그림을 안 봐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태욱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대신 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어요. 의외라는 표정을 지은 태욱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봤고 왜 그러냐고 자기가 선생님 그림을 망쳤는데 왜 용서하냐고 울먹였습니다. 나도 63세 처음 인정받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는데 이 청년이 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빛나고 싶었고 하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그 절망을요. 오후 6시 전시 관람이 끝나고 작품 판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전한 작품 5점과 새로 그린 5점 모두 팔렸고 놀랍게도 훼손된 작품 중 3점도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총 13점이 팔렸고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강태욱이 계약서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옥분 씨, 대성공이야. 이제 진짜 화가가 되었네. 저는 믿기지 않아서 계약서를 여러 번 확인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2억 4천만 원. 30년간 월급 180만 원 받으며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갤러리 직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해줬고 기자들이 제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꿈은 언제 이뤄도 늦지 않다고 63이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고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63세 설거지 아줌마에서 유명 화가가 되었다는 스토리가 전국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강태욱이 저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야경을 보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가 식사 중간에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였고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고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옥분 씨, 이제 대답 들려줘. 나랑 결혼해 줄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 주름에서 세월이 보였고 은빛 머리에서 인내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에서는 진심이 보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태욱 씨. 제 대답을 들은 순간 강태욱의 눈가도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는데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손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요.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 축하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오, 우리는 50년 만에 다시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뒤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과 손주 지훈이가 참석했고 갤러리 직원들과 변호사 그리고 그날 그림을 훼손했던 청년 준호도 왔습니다. 준호는 지금 저와 함께 작업을 같이 했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우윳빛의 우아한 한복을 입었고 강태욱은 정갈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60이 넘어 아주 늦어버린 결혼식이었지만 18대보다 더 떨렸고 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행복하게 사셔서 다행이라고요. 자기가 못난 아들이었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강태욱 선생님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훌쩍거렸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꽃다발을 제게 건네면서 할머니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혼여행은 파리로 갔습니다. 강태욱이 루브르 박물관을 함께 보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손을 잡고 미술관을 걸었습니다. 고흐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실 고흐도 평생 인정받지 못하다가 죽고 나서야 유명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죠. 나는 살아생전에 인정받았어. 고흐보다 운이 좋은 거네.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강태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재능이고 노력이라고, 옥분이는 특별하다고, 자기가 50년 전부터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생강 다리 위에서 석양을 보면서 강태욱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노신사가 63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옥분아, 행복해? 응.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우리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강남에 있는 강태욱의 5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베란다를 개조한 작업실에서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손은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 제안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규모가 더 크고 권위 있는 곳이었는데 강태욱이 기뻐하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지훈이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싶다며 졸으면 제 옆에 앉혀서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강태욱은 우리 집안에 예술가 피가 흐른다며 웃었습니다. 며느리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격려의 말을 했죠. 태욱 씨 덕분이에요. 태욱 씨가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설거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강태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덕분이 아니라 옥분이 안에 원래 있던 거라고, 자기는 그냥 그걸 발견했을 뿐이라고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응. 내가 도시락 반찬 나눠줄 때 그 손가락이 아주 특별해 보였거든. 엉뚱한 그의 말에 웃음이 났고 싫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노년의 부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김옥분 개인전 마이너스 상처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개막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고 시장님도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가서 소감을 말할 차례였는데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63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30년간 설거지를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가족한테 무시당하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제 그림이 찢겨지고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꿈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60이든 70이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강태욱이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고 아들이 지훈이를 안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거지하던 김옥분이 아니라 화가 김옥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욱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둘 다 말없이 침묵을 즐겼습니다. 태욱 씨,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고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벽에 걸린 제 그림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웅크리고 앉은 고양이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렸던 바로 그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했어, 옥분아. 넌 해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면서요. 오늘 김옥분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과 고된 세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왕관입니다. 인생 왕관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